72해를 산 어머니는 혈압약을 반으로 쪼개 먹으며 아들 내외에게 매달 7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사돈의 호화로운 하와이 여행에 쓰인 것을 알게 되었죠. 3만 원짜리 양갱 하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70하고도 2해를 더 살았어요. 제가 사는 곳은 여기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 꼭대기 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에요. 창문 너머로 저 멀리 한강 건너편의 풍경이 아득하게 보여요. 낮에는 잿빛 건물들이 빼곡하고 밤이 되면 보석처럼 반짝이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이죠.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제 아들 민준이가 사는 세상이 바로 저곳이에요. 나와는 다른 세상. 금요일 아침은 늘 고요하게 시작돼요. 동네가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 시장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여는 소리, 그런 소소한 소리들이 제 하루를 열어주죠. 저는 일어나자마자 벽에 걸린 낡은 달력부터 봐요. 손때 묻은 달력에는 매달 25일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민준이네 송금일. 그 날짜만 보면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이 또 있겠어요. 달력을 보고 나면 약을 챙겨 먹죠. 벌써 여러 해째 먹고 있는 혈압약인데 의사는 하루에 한 알씩 꼭 챙겨 먹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작은 과도를 꺼내 약을 반으로 쪼개요. 오늘도 조심조심 하얀 알약을 반으로 갈랐어요. 이렇게 하면 한 달치 약으로 2달을 버틸 수 있거든요. 70만 원. 그 돈을 아들 녀석에게 보내려면 이렇게라도 아껴야 마음이 편해요. 약을 삼키고 나면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한참 동안 바라봐요. 까까머리에 코를 훌쩍이던 내 아들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 그리고 번듯한 양복을 차려입고 제 며느리 유진이와 나란히 서서 활짝 웃고 있는 결혼 사진. 그 사진만 보면 반으로 쪼갠 약의 씁쓸함도 이 좁은 방의 외로움도 다 잊히는 것 같았죠. 그저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내 새끼, 저렇게 잘 커서 장가도 가고 번듯한 집에 자리 잡고 사는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혼자만의 평화로운 아침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며느리 유진이었어요.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잘 지내시죠?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명랑했지만 그 속엔 늘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느껴졌어요. 진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용건을 말하기 위한 서론이라는 걸 이젠 알죠. 어머니,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오늘 하와이 가요. 냉장고에 어제 먹던 밥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거 데워서 식사하세요. 집 잘 보고 계세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제게 무언가를 묻거나 상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결정을 알려주는 것뿐이었죠. 하와이. 그 이름이 귀에 밝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일주일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바로 내 칠순 잔치가 있던 날이었죠. 자식들이 차려준다는 그 잔치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호텔 뷔페 같은 곳을 생각하며 며칠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을 몇 번이나 열어봤는지 몰라요. 하지만 잔치가 열린 곳은 동네 시장 어귀에 있는 시끌벅적한 삼겹살 식당이었어요. 기름 튀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기를 굽는데 주변은 어찌나 시끄럽던지 아들 녀석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 많이 드세요 하는 말뿐.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해야 하는데 민준이랑 유진이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결국엔 지갑을 연 건 저였어요.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현금을 꺼내 15만 원을 계산했죠. 내 칠순 잔치 비용을 내가 직접 계산한 거예요. 그날 밤 이 좁은 방에 혼자 돌아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하와이라는 화려한 단어와 겹쳐지니 가슴에 찬바람이 휑하게 부는 것 같았어요. 내 칠수는 15만 원짜리 삼겹살이었는데 너희는 하와이를 가는구나. 박탈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들 내외가 떠난 후의 집은 유난히 더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 말대로 딱딱하게 식은 밥 한 덩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걸 꺼내 그릇에 담고 찬물을 부어 말아 먹기 시작했어요. 밥알이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굴러다니는 것 같았죠. 꾸역꾸역 밥을 삼키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띠링. 휴대폰에서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어요.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그 소리. KB은행 박민주님 계좌로 700영원이 이체되었습니다. 텅 빈 집안의 적막을 깨는 그 알림음이 오늘따라 왜 그렇게 야속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조용히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혈압약을 반으로 쪼개고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보낸 그 돈이 지금 하와이의 어느 하늘 아래에서 쓰이고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평생 단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던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아들 내외에게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죠. 하와이는 한국이랑 밤낮이 다르다니 바빠서 그러겠지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리고 시렸어요. 이 좁은 방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자꾸만 서운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오르더군요. 이러다 병이라도 나겠다 싶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집을 나섰어요. 저 같은 늙은이에게 유일한 사교 공간이자 쉼터는 동네에 있는 마포노인 종합복지관 뿐이거든요. 복지관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혈압이 높네, 무릎이 시리네, 약주머니를 교환하듯 걱정을 나누는 풍경은 늘 똑같았죠. 그래도 혼자 방에 있는 것보다는 100배 나았어요. 잠시라도 외로움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한참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경자 씨가 갑자기 제 팔을 툭 치며 자기 스마트폰을 불쑥 내밀었어요. 순자 씨, 이거 봐봐. 며느님, 하와이 갔나 봐. 세상에. 경자 씨의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어요. 작은 화면 속에는 제 눈에 익은 얼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유진이 그리고 제 손녀 지우까지. 그런데 그 옆에는 처음 보는 것 같으면서도 낯익은 바로 제 사돈 부부가 나란히 서 있더군요. 모두들 값비싼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 사돈어른도 같이 가셨네. 이야, 정말 대단하다. 경자 씨가 화면 아래쪽에 적힌 글씨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건 볼 줄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사돈어른 결혼 30주년, 가족여행, 효도플렉스. 그 단어들이 제 귀를 파고드는 순간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하와이였구나. 내 칠순 잔치는 안중에도 없던 너희들이 사돈의 결혼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 먼 곳까지 날아갔구나. 내가 혈압약을 반으로 쪼개가며 10원 한 장 아껴가며 보낸 그 피 같은 70만 원이 바로 저들의 웃음과 행복을 위해 쓰이고 있었구나. 극심한 배신감에 숨이 턱 막혀왔어요. 평생을 바친 내 희생이, 내 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득한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2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민준이 손을 잡고 낯선 동네의 춥고 습한 단칸방으로 이사하던 그날 밤. 어린 아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남들처럼 가르치려고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살았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건설 현장 식당 그 한바집으로 달려가 거대한 솥에 국을 끓였죠. 뜨거운 김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무거운 쇠 국자를 휘두르며 다짐했어요. 이 국자처럼 단단해지자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버텨내자고 밤에는 분식집에 가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설거지를 했어요. 겨울이면 찬물에 손이 퉁퉁 붓고 갈라져 피가 났지만 아들 얼굴을 떠올리면 아픈 줄도 몰랐죠.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버텼던 그 모든 세월이
고작 효도플렉스라는 낯선 단어 하나에 조롱당하는 것 같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저는 경자 씨에게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비틀거리며 복지관을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좁은 원룸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홀린 듯이 낡은 이불장으로 향했어요. 이불덤이 가장 깊숙한 곳,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괴짝 밑바닥을 더듬었죠.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낡은 봉투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먼지를 털어내니 빛바랜 푸른색 서류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봉투 안에는 제 젊은 날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큰 절망이었던 기억이 잠들어 있었죠. 남편이 떠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동네 미용실 원장이 그러더군요. 자기 친척이 하는 말인데 어느 시골에 기차역이 들어선다고 지금 땅을 사두면 나중에 몇십 배로 뛴다고요. 저는 그때 민준이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악착같이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 그 땅을 샀어요. 120평짜리 작은 논이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나요? 기차역 계획은 없던 일이 됐고 땅값은 곤두박질 쳤어요. 그때의 허탈함이란 저는 그 땅 문서를 이 푸른 봉투에 넣어 깊숙이 숨겨두고는 비싼 인생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며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휴지 조각 같던 낡은 서류가 제게는 마지막 남은 동아줄처럼 느껴졌어요. 이것만이 온전히 내 것,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딱 한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와이키키 해변에서 사돈 내외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던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그런 생각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아, 나는 혼자구나.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깨달음과 함께 뜨겁게 끓어오르던 분노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 푸른색 서류 봉투를 손에 쥐고 있으니 20년의 세월이 먼지처럼 손끝에서 바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이걸 처음 괴짝에 넣던 날, 저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이 낡은 종이 쪼가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어쩌면 이건 실패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 마지막 보루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때가 생각나요. 봉투를 처음 발견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여느 때처럼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전봇대 아래 누군가 버리고 간 신문 뭉치가 눈에 띄었죠. 무심코 집어드는데 한 귀퉁이에 실린 작은 기사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오, 신도시 개발 계획 확정.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기사에 실린 지도를 보니 제가 샀던 그 쓸모없던 논두렁이 바로 신도시 예정지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다음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부동산이라는 곳에 찾아갔어요. 먼지 쌓인 푸른색 봉투를 내밀자 젊은 중개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죠. 잠시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하던 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니, 이거 진짜 어머니 땅 맞으세요? 여기 지금 도로 건설 계획이 잡혀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평생 일만 하고 살아온 제게 그런 행운이 찾아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개인은 땅값이 이미 수십 배는 좋게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땅의 절반만 팔기로 결심했어요. 전부 다 팔아버리기엔 그 돈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뒤 제 통장에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액이 찍혔어요. 저는 그 돈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을 3개로 나누어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만의 의미를 담아 이름을 붙여줬죠. 첫 번째 통장은 햇살이었어요. 내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의 앞날이 늘 햇살처럼 밝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두 번째 통장은 무지개. 비 온 뒤에 뜨는 무지개처럼
고생 끝에 찾아온 이 행운을 잊지 말자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통장. 그건 바로 국자였어요. 새벽마다 한바집에서 수백 명분의 국을 끓이며 휘둘렀던 내 고된 인생과 땀이 고스란히 담긴 그 쇠 국자. 이 통장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쓰지 않고 내 마지막 비상금으로 남겨두자고 다짐했죠. 그 후 제 아들 민준이가 결혼을 한다고 유진이를 데려왔어요. 둘 다 번듯하고 예뻤지만 민준이는 내내 어두운 얼굴이었죠. 이유를 물으니 강남에 집 한 채 없으면 유진이네 집에서 결혼 허락을 받기 힘들 것 같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돈 때문에 내 아들이 기죽는 건 절대 볼 수 없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햇살 통장을 깨끗하게 비웠어요. 15억 원. 그 돈으로 대치동에 있다는 은마 아파트 한 채를 아들 이름으로 덜컥 사주었죠. 평생 모아도 못 만질 돈이었지만 아들이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처럼 뿌듯했고 기꺼이 월세를 내는 이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나왔어요. 모든 게 좋았어요. 딱 거기까지는. 손녀 지우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게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분유값이 비싸다며 매달 30만 원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손녀 분유값인데 그까짓 거 얼마든지 줄 수 있었죠. 그런데 몇 달 뒤에는 지우를 사립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며 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요즘 애들 다 이 정도는 해요. 우리 지우만 기죽일 수 없잖아요. 며느리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지우를 들먹이면 제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앞거는 지우가 5살이 되던 해였어요. 며느리는 이제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며 한 달에 70만 원을 요구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다른 엄마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보여주며 요즘 강남 엄마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뒤처지면 평생 뒤처진다고 하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그저 내 손녀가 남들보다 못하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났죠. 그렇게 매달 70만 원씩을 보내기 위해 제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행운을 빌었던 무지개 통장은 진작에 텅 비었고 아들의 미래 같았던 햇살 통장마저 절반 넘게 사라졌어요. 돈이 부족해지니 친구들과 만나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고 저는 자연스레 사람들로부터 멀어졌죠. 스스로를 고립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텅 비어가는 통장 잔고를 보고 있어요. 바로 어제 하와이에서 온 아들의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한데 용돈 좀 더 붙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 물가가 비싸네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여전히 당연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구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구나. 이제 제게 남은 건 오직 하나뿐이에요. 내 고된 삶의 무게가 담긴 통장, 국자. 그 통장만큼은, 내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은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고. 제 인생의 국자는 이제 텅 비었으니까요. 하와이에서 온 아들의 송금 요구 문자를 보고 난 후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제 안에 뿌리내린 모정이라는 건 참으로 질기고 어리석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마지막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 명절까지는 딱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 어쩌면 내가 오해한 것일지도 모르고 아들 녀석도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거짓말처럼 아들 내외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제 좁은 원룸을 찾아왔어요. 유진이는 평소와 달리 살갑게 제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니 힘드셨죠? 하고 민준이는 말없이 제 앞에 앉아 땅만 쳐다봤죠. 그 어색한 친절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한참을 뜸들이던 아들 녀석이 어렵게 입을 열더군요. 급하게 돈 들어갈 곳이 생겼는데
일 500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있겠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저는 돈을 내주었어요. 제 마지막 남은 돈, 텅 비어가는 햇살 통장의 바닥까지 긁어서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이걸로 너희와의 모든 빚을 갚는 거라고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죠. 돈을 받아든 아들 내외는 금세 표정이 밝아져서 서둘러 현관을 나섰어요. 그런데 문이 닫히기 직전 며느리가 복도 저편에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어머니는 맨날 저렇게 허름하게 입고 다니시는데 돈은 어디서 저렇게 나는지 몰라. 신기하지 않아?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어요. 아, 너희에게 나는 그저 돈 나오는 구멍이었구나. 내 모습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저 돈만 나오면 되는 낮고 이상한 기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들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필요해서 나를 찾는다는 그 서늘한 진실을요. 추석 당일, 저는 새벽 3시에 눈을 떴어요. 희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죠. 평생 아들 녀석이 제일 좋아했던 소갈비찜을 핏물 빼고 양념에 재우고 오색 빛깔 고운 잡채를 볶았어요. 내 정성과 사랑을 이 음식에 전부 담아 마지막으로 보여주리라. 그런 마음이었어요. 양손 가득 무겁게 음식을 들고 찾아간 강남의 아파트는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며느리는 제가 들고 온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엌 구석으로 밀쳐놓더군요. 식탁 한가운데에는 백화점에서 사온 듯한 화려한 전이며 사돈어른이 직접 만들었다는 먹음직스러운 서양식 요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제 음식들은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구석에서 초라하게 식어갔죠.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북적이는 그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도 저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고 제가 겨우 식탁구 에메비아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이미 그들의 잔치는 한창이었죠. 누구 하나 제가 가져온 갈비찜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들 민준이는 연신 사돈어른이 가져온 음식을 맛있다며 칭찬하기에 바빴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한참 검색하더니 거실에 대고 큰 소리로 선언하더군요. 근사한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를 예약했다고요. 그러고는 저를 흘낏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런 시끄러운 데는 안 좋아하시죠? 저희끼리 얼른 먹고 올게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 뿐 제 존재는 그들의 안중에 없었죠. 최신 기술이라는 게 어쩌면 사람 사이에 이렇게 높고 투명한 벽을 만드는 물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서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쉬어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밖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웠고 텅 빈 제 원룸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지자 그제야 허기가 몰려왔어요. 온종일 긴장한 탓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거예요. 식탁 위를 보니 예쁜 상자에 담긴 양갱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저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중 하나를 집어들어 허겁지겁 먹었어요. 달콤한 팥 앙금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군요. 밤 9시가 넘어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웃음소리와 함께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실로 들어서던 며느리의 눈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작은 양갱 껍질에 꽂혔어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더군요.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그 껍질을 집어들고 제 앞으로 다가와 그걸 제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걸 왜 마음대로 드세요? 이게 어떤 건 줄 아시고. 저는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했어요. 며느리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그건 자기가 친정어머니께
선물하려고 백화점에서 특별 주문한 한정판 수제 양갱인데 한 개에 3만 원이나 하는 귀한 거라는 거였어요. 그깟 양갱 하나에 3만 원짜리 팥덩어리 하나에 며느리는 제게 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부엌 구석에 밀쳐뒀던 제 음식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죠. 다시는 이런 촌스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 우리 집에 들고 오지 마세요. 쓰레기, 제 평생의 정성과 사랑이 그날 밤 그 집에서는 쓰레기가 되었어요. 아들 민준이는 옆에서 여보, 그만해. 어머니한테 왜 그래라며 말려보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집에서 조용히 소리 없이 빠져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제 좁고 차가운 원룸에 돌아와 저는 이불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푸른색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전 부동산에서 받아두었던 낡은 명함 한 장을 찾아냈죠. 제 안의 모든 미련과 슬픔, 어리석었던 모정이 3만 원짜리 양갱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린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결심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계획을 세워야 할 시간이라고. 마지막 눈물은 이미 다 흘려버렸으니까요. 추석날 밤, 그렇게 마지막 눈물을 다 흘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죠. 더 이상 슬퍼하거나 억울해할 힘도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남은 건 오직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물음뿐이었어요. 며칠 뒤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하와이에서 보낸 문자와 똑같은 내용이었죠. 어머니, 용돈이 안 들어왔어요. 확인 좀 부탁드려요. 저는 그 문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은행으로 달려갔을 테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열었어요. 매달 25일이면 제 피 같은 돈을 빨아들이던 그 지긋지긋한 자동이체 항목. 저는 제 손으로 직접 해지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제 목을 짓누르던 무거운 쇠사슬 하나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죠.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엄마는 더는 못한다. 제 평생 자식에게 보낸 가장 차갑고 단호한 문자였을 거예요. 그 후로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에게서, 나중에는 며느리에게서 번갈아 가며 전화가 빗발쳤죠. 저는 그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마치 제 새로운 삶을 축하하는 팡파레처럼 들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끈질기게 걸려온 며느리의 전화를 저는 딱 한 번 받았어요. 며느리가 앙칼진 목소리로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소리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하와이는 재밌었니? 제 목소리는 아주 낮고 차분했어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더군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선 평소 눈여겨보던 아동복지재단에 전화를 걸어 제 이름으로 100만 원을 기부했어요. 제 돈이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니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해졌죠. 그리고는 노인복지관에 찾아가 헬스 교실에 등록했어요. 삐걱거리는 몸으로 처음 해보는 운동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땀을 흘리고 나니 기분이 상쾌해지고 내 몸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돈줄이 완전히 끊기자 불안해진 아들 내외가 결국 제 원룸으로 쳐들어왔어요. 문을 부술 것처럼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어요. 제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온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이불장으로 다가가 그곳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푸른색 서류 봉투를 꺼내 그들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에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 낡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어요. 아직 팔지 않고 남겨두었던 땅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얼마 전 부동산에서 새로 떼어본 시세 확인서. 그 종이 위에는 20억 원이라는 저조차도 믿기지 않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국자 통장을 꺼내 보였어요. 잔액은 3억 원,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처음에는 충격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으로 그들의 눈이 번뜩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서류와 통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바로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어요. 나는 너희 지갑이 아니라 사람이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너희에게 가는 돈은 단일 원도 없을 거다. 대신 조건을 하나 걸지.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동네 한 바퀴를 같이 산책하자. 그때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돌려보낼 거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니? 제 말이 끝나자 아들 내외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저 돈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겠죠.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거칠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들이 떠난 뒤 저는 낡은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추석날 밤,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에 찾아두었던 부동산 변호사의 명함이었죠.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한 뒤 첫 번째 의뢰를 했죠. 제가 15억 원을 주고 사주었던 그 강남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달라고요. 잠시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연하게도 그 집은 여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단단히 붙잡고 제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변호사님, 제 아들 내외에게 보낼 내용 증명을 한 통 작성해 주십시오. 3개월 안에 그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내용으로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70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부당한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저의 첫 번째 법적 투쟁의 시작이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끊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제 작은 원룸의 현관문이 부서져라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저는 올 사람이 왔구나 직감했어요. 문을 열자 사색이 된 아들 내외가 서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내용 증명이 들려 있었죠. 그들은 제 집 안으로 허락도 없이 들어오더니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들 민준이가 엉엉 울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며느리 유진이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죠. 어머니, 그날 양갱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양갱. 그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들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70평생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3개월 안에 쫓겨나게 될 저 비싼 강남 아파트가 아까워서 그들의 안락한 세상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저러고 있는 것뿐이었죠. 그들의 눈물에서는 단 한 방울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공포와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사과해야 할 건 3만 원짜리 양갱이 아니라 내 70평생이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너희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 돈이나 빼가는 ATM 기계였을 뿐이지. 그런데 어쩌나 그 ATM은 이제 영원히 서비스가 종료됐다.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다가 결국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어요. 저는 그들이 사라진 뒤 현관문을 닫고 굳게 잠갔어요. 그 문을 잠그는 순간 제 인생을 올가매던 마지막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미뤄왔던 무릎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재활 치료를 받으며 몰라보게 건강을 되찾았죠.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날아갈 듯 가벼워졌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제게 남은 모든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가 살던 강남 아파트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급매로 내놓았고 20년 동안 잊고 있던 그 땅도 마침내 팔았죠. 제 통장에는 평생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돈이 찍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아주 평온했어요. 그건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나의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돈으로 경기도 가평에 있는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위치한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넓고 환한 창이 있는 저만의 공간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평생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민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서툰 솜씨지만 화선지에 색을 입히는 동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복지관 합창단에도 들어가 목청껏 노래를 불렀죠. 노래를 부를 때면 가슴속에 쌓여있던 모든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손으로 쫓겨난 할머니, 평생을 희생했지만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진 할아버지.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갔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면 저는 실버타운 근처에 있는 작은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제 무릎에 앉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아이들의 순수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며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죠. 제가 아들에게 쏟았던 그 맹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어쩌면 아들을 망가뜨린 가장 큰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이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올바른 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지혜를 저는 이른이 훌쩍 넘어서야 비로소 배우게 된 거예요.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였어요. 저는 실버타운의 아름다운 정원 벤치에 앉아 제가 직접 그린 민화 작품 하나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곱게 핀 모란꽃 그림이었죠. 합창단에서 배운 노래를 나직이 흥얼거리는데 문득 그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끔찍했던 양갱 사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프거나 억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죠. 비극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날의 사건이 실은 저를 올가매던 맹목적인 희생의 사슬을 끊어주고 진짜 제 삶을 찾을 수 있게 해준 구원의 양갱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박순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귓가에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코끝에는 향긋한 국화 향기가 스며들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어요. 70평생의 맹목적인 희생은 아이러니하게도 3만 원짜리 양갱 하나가 끊어주었네요. 때로는 가장 아픈 배신과 상처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게 해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죠. 진짜 행복은 희생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20억짜리 집을 아들에게 사주고 곰팡이 피는 반지하러 간 저에게 아들은 비 오는 날 냄새 난다며 모텔로 가라고 하더군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길바닥에서 하염없이 울던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호구 같은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제일 비싼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아들 부부에게 찾아가 계약서를 던졌습니다. 보증금 10억, 아니면 당장 나가라고요. 사색이 된 며느리의 얼굴, 상상이 가시나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이번엔 제대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제 통쾌한 인생 역전 드라마.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누르고 다음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만 되면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이 번쩍 떠지는 건 아마도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제 몸이 기억하는 고단한 습관 때문일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주무르는 제 양손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게 튀어나오고 거칠어서 남들이 보면 험한 일만 하고 산 사람이라고 혀를 찰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에게 이 투박한 손은 40년 넘게 광장시장에서 김밥을 말고 무거운 반찬통을 나르며 우리 아들 도윤이를 번듯하게 키워낸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아서 저는 제 손이 부끄럽지 않답니다. 다만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게 안에 진동하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저를 반겨주었는데 지금은 코끝을 찌르는 퀴퀴하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하루를 시작하는 인사가 되어버린 게 조금 서글플 뿐이죠. 이곳 반지하 방은 해가 쨍쨍한 대낮에도 습기가 차서 제습기를 하루 종일 틀어놔야 하는데 물통을 비울 때마다 제 인생의 물기도 같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헛헛해지곤 한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데 왜냐하면 제 몸 하나 누일 곳은 이렇게 비좁고 축축해도 우리 아들 도윤이가 사는 곳은 저 높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있는 으리으리한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평생을 안 입고 안 먹으며 악착같이 모은 돈과 장사하던 가게까지 다 팔아서 마련해준 그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50제곱미터짜리 대궐 같은 곳이라 상상만 해도 배가 부르거든요. 우리 도윤이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고급 수트를 빼입고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남들 눈에는 그저 성공한 젊은이로 보일 테니 애미로서 그보다 더한 자랑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속사정을 빤히 아는 제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아들의 고단함이 보여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 가슴 한구석이 늘 아릿하답니다. 품위 유지비다 뭐다 해서 들어가는 돈은 엄청난데 회사 내에서의 경쟁은 피를 말리는 수준이라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걸 눈치 빠른 제가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며느리 미소는 인스타그램인가 뭔가 하는 곳에서 팔로워를 수만 명이나 거느린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아침부터 집안을 스튜디오처럼 꾸며놓고 사진 찍느라 분주한 아이랍니다. 오늘의 무드니 뭐니 하면서 고급스러운 식기며 꽃장식을 늘어놓고 우아하게 커피 마시는 사진을 올리는데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집이 바로 제가 사준 그 집이라고 생각하면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지난번에는 제가 직접 담근 파김치랑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다가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얼굴도 안 보고 경비실에만 살짝 맡겨두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과 통화할 때 수화기 너머로 냉장고에 냄새 배는데 어머니는 왜 자꾸 이런 걸 보내냐며 짜증을 내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답니다. 아들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면 좋으련만 아내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 다음부터는 그냥 사 먹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매정함에 저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쓴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사실 도윤이 결혼시킬 때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말리며 늙어서 돈 없으면 자식한테도 찬밥 신세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때 귀가 꽉 막힌 사람처럼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요즘 애들은 번듯한 집 없으면 어디 가서 기모 펴고 무시당한다는 소리에 제 노후 자금이고 뭐고 다 털어넣는 게 자식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나는 혼자 사는데 넓은 집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이 낡은 반지하 전세방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반지하 창문 너머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회의감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는데 정작 제 손에 남은 건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핀 벽지뿐인 것 같아 가끔은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런데 오늘따라 뉴스에서는 밤사이 서울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통에 가슴이 자꾸만 철렁 내려앉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혹시라도 물이 넘쳐 들어올까봐 신문지를 창틀에 끼워 넣고 물막이 판을 점검하느라 저는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습관처럼 며느리의 SNS를 열어보니 기가 막힌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집콕이 최고라며 창밖에 빗줄기를 배경으로 와인잔을 기울이는 사진과 함께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글을 보니 같은 하늘 아래 내리는 비인데도 우리 모녀의 처지가 너무나 달라서 헛웃음이 나왔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스러운 비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낭만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유난히 제 마음을 시리게 만드네요.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점점 더 사나워져만 갔는데 마치 하늘의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 비가 낡은 창문을 부서질 듯 두드려대서 저는 불안한 마음의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반지하방 특유의 눅눅한 습기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뼈마디를 시리게 하는데 제습기 물통을 아무리 비워내도 금세 다시 차오르는 걸 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해졌죠. 그러다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꾸르륵거리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순식간에 시커먼 물이 역류해서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손을 쓸 새도 없이 발목까지 차올라 버렸답니다. 그건 그냥 빗물이 아니라 하수구에서 역류한 오수라서 시궁창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옷가지라도 건져보려 했지만 이미 검은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둥둥 떠다니는 세간살이를 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팍 하고 나가버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오로지 물이 차오르는 공포스러운 소리와 밖에서 때려붙는 빗소리뿐이라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물에 잠겨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저는 본능적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비닐 가방 하나만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 가방 안에는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한남동 아파트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이 들어있었는데 이 난리통에도 챙길 것이 오로지 그것뿐이라는 사실이 참 서글프면서도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것만 같아 가슴에 품고 현관문으로 향했죠. 수압 때문에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젖먹던 힘까지 다해 어깨로 밀어붙여 겨우 밖으로 탈출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오물과 빗물로 흠뻑 젖어버린 뒤였고 차가운 밤 공기가 젖은 몸을 감싸자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한기가 밀려왔어요. 갈 곳도 없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 서 있자니 문득 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아들이 생각났고 그래 내 아들이 있는데 설마 늙은 어미를 모른 척 하겠나 싶은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답니다. 비에 젖은 액정을 옷소매로 닦아내며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제발 받아달라고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마침내 아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안도감에 울먹이며 지금 집이 물에 다 잠겨서 갈 곳이 없다고 무서워서 그러니 제발 너희 집 거실 소파 한 귀퉁이만이라도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뒤이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우문거리며 들려왔는데 그 내용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답니다. 며느리는 내일 아침에 상류층의 모닝 루틴이라는 주제로 브이로그 촬영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집이 젖고 냄새나면 촬영을 망친다며 절대로 안 된다고 펄쩍 뛰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멍해져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사준 그 넓고 좋은 집에서 고작 하룻밤 재워주는 것이
그깟 동영상 촬영보다 못한 일인가 싶어 말문이 막혔는데 아들은 한술 더 떠서 곤란한 목소리로 저에게 지금 미소가 예민해서 그러니 돈을 보내줄 테니까 근처 모텔이나 찜질방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어미가 길바닥에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는데 따뜻한 집으로 오라는 말 대신 모텔로 가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저는 더 이상 구차하게 매달리고 싶지 않아 알았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가 끊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저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상가 건물 처마 밑 계단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젖은 옷에서 나는 악취가 제 처지랑 똑같아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다가 문득 며느리가 평소에 그렇게 자랑하던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생각나서 서툰 솜씨로 앱을 켜보았는데 화면 가득 든 사진을 보고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에는 따뜻하게 타오르는 벽난로와 고급스러운 와인잔, 그리고 안락해 보이는 거실 풍경이 담겨 있었고 밖에는 태풍이라는데 우리 집은 세상 평화롭다며 남편과 오붓한 밤을 보내고 있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홈 스위트 홈이라는 영어 태그와 함께 우리 집은 안전지대라는 글을 보는 순간 저는 배신감을 넘어선 참담함을 느꼈는데 그 집이 도대체 누구 돈으로 산 집이며 그 평화가 누구의 극이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저들은 나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평생 김밥을 말아 번 돈으로 산 그 집에서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낭만을 즐기고 있는데 정작 그 집 주인인 나는 하수구 물을 뒤집어 쓴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버려져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원통해서 가슴을 치며 울고 싶어도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저는 뼛속까지 시려오는 추위보다 더 차가운 자식들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으며 차가운 계단 위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제가 품에 안고 있던 등기권리증이 들어있는 가방만이 유일하게 제 체온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 꽉 끌어안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어둠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비에 젖은 채로 덜덜 떨며 밤을 지샌 저는 동이 트자마자 젖은 몸을 이끌고 가까운 찜질방으로 향했는데 따뜻한 탕에 몸을 담그니 그제야 굳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 얼음 조각은 도무지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수재민 대피소도 있다는데 거기로 가면 정말 제가 실패한 인생이 된 것만 같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찜질방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며칠을 멍하니 지냈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TV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도 다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고 저는 그저 차가운 식혜 한 잔을 손에 쥔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찜질방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나 정말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는데 바로 강남 부동산계의 큰손이라 불리는 장 여사님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광장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할 때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제 김밥이 제일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주시던 단골 손님이었는데 십수년 만에 이런 몰골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장 여사님은 저를 단번에 알아보시고는 깜짝 놀라 달려오셔서는 박 사장 아니냐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제 손을 덥석 잡으셨고 그 따뜻한 온기에 저도 모르게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복물 터지듯 터져나와 그동안 있었던 기가 막힌 사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장 여사님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갑자기 식혜 그릇이 엎어질 정도로 탁자를 내리치시며 박순자 너 진짜 헛똑똑이라며 평생 김밥만 말더니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부라리시며 그 한남동 집 명의는 도대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고 다그쳐 물으시길래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세금 문제 때문에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대답했죠. 그 순간 장 여사님의 눈빛이 번쩍이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는데 그건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처럼 날카롭고 매서웠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장 여사님은 제 어깨를 잡고 흔드시며 잘 됐다며 울지 말라고 하시더니 내가 멍청하게 엄마 노릇만 하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너를 호구 취급하는 거라며 이제부터는 엄마 노릇 같은 건집어 치우고 철저하게 건물주 노릇을 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라면서 자식이고 뭐고 간에 돈 앞에서는 냉정해야 사람이 대접받는 법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마치 죽비를 맞은 것처럼 제 머릿속을 쩡하고 울리더군요. 그리고는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거시더니 당신의 고문 변호사라며 당장 만나야겠으니 준비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찜질복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고 빈틈없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임대인 박순자와 임차인 강도윤, 최미소라는 이름이 나란히 적힌 서류를 보니 기분이 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쾌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를 나눈 가족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법으로 묶인 갑인, 소유주와 을인 거주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꾹 눌러 찍으며 마음속으로도 아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는 도장을 함께 찍었답니다. 내용 증명까지 발송 준비를 마치고 나니 장 여사님은 이제 내면은 준비가 되었으니 외면도 그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며 저를 이끌고 백화점으로 향하셨어요. 백화점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젖어서 냄새나는 낡은 몸빼 바지에 뽀글머리 파마를 한 영락없는 촌스러운 할머니였는데 장 여사님은 그런 제 옷차림을 보며 혀를 차시더니 당장 저 옷부터 갖다 버리라고 하셨죠. 우리는 최고급 브랜드 매장으로 들어가서 제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골랐는데 처음에는 가격표를 보고 손이 떨려 입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장 여사님의 호통에 못 이겨 옷을 걸쳐보니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더군요. 굽이굽은 허리도 꼿꼿하게 펴지는 것 같았고 움츠러들었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는 기분이라 저는 과감하게 카드를 긁었고 이어서 청담동에 있는 미용실로 가서 촌스러운 파마머리도 싹둑 잘라내고 세련된 숏컷으로 변신을 감행했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하던 머리카락도 우아한 흑갈색으로 염색하고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나니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김밥 말던 식당 아줌마 박순자는 온데간데 없고 20억 자산가 박순자가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지적인 이미지를 더해줄 날카로운 뿔테 안경까지 쓰고 나니 저는 이제 누구 앞에서도 꿀릴 것 없는 완벽한 갑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장 여사님도 제 모습을 보며 이제야 좀 사람 같아 보인다며 흐뭇하게 웃으셨죠.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대신 눅눅한 냄새가 배어있는 반지하 방의 가재도구들을 미련 없이 폐기 처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짐들은 저의 가난하고 구차했던 과거이자 자식 눈치만 보며 살았던 껍데기 같은 것이었기에 저는 인부들을 불러 싹 다 드러내버리라고 지시했고 텅 빈 방을 보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련 한 조각까지 깨끗이 비워냈답니다. 이제 제 손에는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만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들 부부의 운명을 결정짓고 제 인생을 되찾아줄 계약서가 들어 있었고 그것을 쥔 손에는 더 이상 땀이 차지 않았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제 눈빛은 예전에 자애롭고 순한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라 냉철하고 단호한 사업가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고 저는 이제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줄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준비를 마쳤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일주일 후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억누르며 익숙하지만 낯선 한남동 아파트 앞에 섰고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쉰 뒤 거침없이 초인종을 눌렀는데 인터폰 화면을 통해 저를 확인한 며느리의 당황한 눈빛이 고스란히 느껴졌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신발을 벗는 대신 굽이 또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대로 거실까지 걸어 들어갔는데 파티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던 집 안에는 샴페인 잔과 화려한 꽃장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며느리와 아들은 제 낯선 차림새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들은 평소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며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달라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뻔뻔한 입을 다물게 하듯 그래. 프라이버시가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는 철저하게 남처럼 행동하려고 왔다고 차갑게 쏘아붙여 주었죠. 아들은 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고 저는 그들이 가장 아끼는 이태리제 가죽 소파 정중앙에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한 자세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답니다. 제가 들고 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대리석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던지자 쨍그랑하며 샴페인 잔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고 그제야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말했는데 집주인 박순자다. 이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라고 묻자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동안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료로 살게 해주었지만 지난주 폭우가 쏟아지던 밤 너희가 갈 곳 없는 어미를 길바닥에 남 취급했으니 나도 이제 너희를 가족이 아닌 무단 점유자 혹은 세입자로 대우하겠다고 선언했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제 뼈아픈 각성이 담긴 통보였고 저는 떨리는 손끝을 감추며 서류 봉투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 그들 앞에 펼쳐 보였어요. 계약서에는 임대인 박순자와 임차인 강도윤 최미소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저는 붉은 인주가 찍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동네 시세대로 전세 보증금 10억 원을 내든지 당장 돈이 없다면 보증금 없이 월세 300만 원을 내라고 못 박았답니다. 납부일은 매달 5일이며 관리비는 별도라는 조항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자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고 아들은 어머니 미치셨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짐 싸서 나가라고. 이미 법적 통보는 변호사를 통해 보냈으니 선택은 너희 몫이라고 차갑게 일갈했죠. 며느리는 울먹이며 어머니 이걸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라며 호소했지만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는 효자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을 주었지. 비 오는 날 늙은 어미를 모텔로 보내고 와인이나 마시는 남들에게 준 적은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답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베푼 모든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나의 희생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들은 우리가 그때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며 뻔뻔하게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식적인 눈물에 속아 넘어갈 바보 같은 엄마가 아니었기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소파에서 일어난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현관을 향해 걸어갔는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릴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쌓여있던 체증이 하나씩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나는 너희가 남처럼 살기를 원했으니 소원대로 해주마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쾅 닫아버렸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오히려 저에게는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려왔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고 붉게 충혈된 눈가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집을 나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아들 부부의 집에서는 아마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졌을 텐데 도윤이와 미소는 처음에는 펄펄 뛰며 변호사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장 여사님의 도움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이상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죠. 더 기가 막힌 건 그들의 재정 상태였는데 겉으로는 한남동 고급 아파트에 살며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카드 돌려막기와 리스비로 허덕이는 빚 좋은 개살구였다는 거예요. 도윤이는 전세 보증금 10억은커녕 당장 이사갈 보증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처지였고 미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그녀에게 한남동 아파트는 단순히 사는 집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만약 그 집에서 쫓겨난다면 청담동 며느리라는 타이틀로 쌓아 올린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고 협찬받은 가구들을 반납해야 하는 굴욕은 죽기보다 싫었을 테니 그들에게 선택지는 애초부터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결국 약속한 일주일이 되던 날 제 통장으로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정확히 입금되었고 그 알림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씁쓸함과 동시에 묘한 승리감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의 삶은 180도 달라졌는데 매달 5일마다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하니 그동안 흥청망청 쓰던 생활비가 쪼들리기 시작했고 미소는 백화점 쇼핑은커녕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확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도윤이는 그 비싼 외제차를 유지할 능력이 안 되어 결국 차를 팔고 지하철로 출근하게 되었는데 아침마다 콩나물시루 같은 지옥철에 시달리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었는지 조금은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미소도 협찬받기로 했던 명품들을 줄줄이 취소하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텐데 그동안 겉모습만 치장하느라 내면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한 번은 미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예전처럼 콧소리를 섞어가며 어머니 김치가 다 떨어졌는데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묻길래 저는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반찬 요구하는 건 계약 위반이라고 딱 잘라 거절했죠. 수화기 너머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며느리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집주인과 세입자의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어요. 갑과 을의 관계가 역전되니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제 호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답니다.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의 월세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저는 더 이상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방에서 비가 올까 걱정하며 잠들 필요가 없어졌어요. 치안이 좋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깨끗한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를 했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남는 시간과 돈으로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평생 해보고 싶었던 사교 댄스도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려 산을 오르며 맑은 공기를 마셨는데 땀을 흘리고 나서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이 그렇게 꿀마실 수가 없더군요. 장 여사님을 따라 골프도 배우러 다녔는데 처음에는 채를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공이 탕하고 경쾌하게 날아갈 때 그 짜릿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고 저는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의 즐거움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피부는 윤기가 흘렀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는데 누군가의 희생적인 엄마 박순자가 아니라 당당한 20억 자산가이자 인생을 즐기는 박순자님의 눈빛이었으니까요. 동네 노인정이나 시장에 가도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저 억척스러운 김밥 아줌마로만 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부러움과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바뀌었고 저를 롤모델 삼아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우리도 순자처럼 살자며 쑥덕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제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는데 인터폰 화면에 비친 아들 부부의 모습은
예전에 그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쑥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문을 열어주자마자 미소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철이 없었고 보여주기식 삶이 다 가짜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며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군요. 도윤이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했는데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며 마음고생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눈물은 연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참회의 눈물이었고 그동안 제가 가르쳐준 혹독한 인생 수업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답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얼마나 성장시킬 수도 있는지를 그들도 뼈저리게 느꼈을 테니까요. 저는 울고 있는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준비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의 굽은 등을 토닥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꾹 참았어요. 이 눈물이 그들의 인생을 진짜로 바꿔놓을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줄 뿐이었답니다. 눈물범벅이 된 채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내려다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어미의 본능이었나 봐요. 부쑥해진 얼굴로 잘못했다고 비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쓰러워 당장이라도 일으켜 세워 따뜻한 밥 한 끼에 먹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꾹 깨물며 그 마음을 애써 눌러 담았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다 없던 일로 하고 다시 들어와 살라고 말해버린다면 지난 3개월간 우리가 겪었던 그 모진 시간들이 물거품이 될 게 뻔했고 아이들은 또다시 부모의 그늘 아래서 안주하는 나약한 존재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우며 이제 그만 울음 그치라고 다독였지만 제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너희를 용서한다고 말해주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저는 곧바로 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여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었죠. 용서는 하지만 계약은 계속될 것이라고 너희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 같은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월세 300만 원은 계속 받을 거라고 못을 박았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아이들도 제 눈빛에 담긴 진심을 읽었는지 이내 고개를 끄덕였는데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을 사람 만들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훈육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듯했어요. 당장은 힘들고 고단하겠지만 남의 돈으로 쌓은 모래성보다는 내 땀으로 지은 판잣집이 더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었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텅 빈 오피스텔에 혼자 남은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 통장의 예금줄 안에는 제 이름이 아닌 사랑하는 손주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사실 며느리가 매달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가며 보내온 그 월세 300만 원을 저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이 통장에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국민연금과 소일거리로 버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풍족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굳이 자식들의 코 묻은 돈을 쓸 이유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절박함을 배우지 못할 것 같아 독하게 마음먹고 받아 챙겼던 것이죠. 이 돈은 나중에 태어날 손주를 위한 선물이 되거나 혹은 자식들이 살면서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매정하게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이렇게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등골을 빼서라도 울타리를 쳐놓는 것이 바로 한국 엄마들의 미련하고도 속 깊은 사랑법이 아닐까 싶어 통장을 쓰다듬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언젠가 이 통장을 아이들에게 건네주는 날이 오면 그때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겠죠. 너희가 낸 월세가 이렇게 큰 걸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작정으로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을 때 우리 가족의 풍경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도 며느리는 더 이상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대신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잡채나 갈비찜 같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오곤 했는데 비록 간이 좀 안 맞고 모양이 삐뚤빼뚤해도 저는 그 어떤 명품 선물보다 그 음식이 훨씬 더 달고 맛있게 느껴졌답니다. 도윤이도 이제는 지하철 출퇴근이 익숙해졌는지 다리에 근육이 좀 붙은 것 같았고 허세가 빠진 얼굴에는 묘한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어서 보기에 참 좋았죠.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는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거리가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억지로 효도를 강요하거나 당연하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건강한 가족 관계가 비로소 정착된 것이죠. 어느 맑고 청명한 가을날 저는 아끼는 등산복을 차려입고 북한산으로 향했는데 입구에서부터 붉게 물든 단풍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아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어느새 정상인 백운대에 도착할 수 있었고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 시내의 전경을 보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답니다. 저 멀리 제가 살던 반지하 동네도 보이고 아들이 사는 한남동 아파트도 보였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저를 쓴 잠에는 족쇄가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바위에 걸터 앉아 땀을 식히며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파란 하늘과 붉은 단풍 그리고 땀에 젖어 헝클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이는 제 얼굴을 화면에 담았어요. 예전의 미소처럼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사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나 자신을 기록하기 위한 사진이었기에 저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셔터를 눌렀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68세 내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오늘이다.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 박순자로 사는 기쁨이라는 글과 함께 새로운 삶 자유, 나의 차례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게시물 등록 버튼을 누르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서 띵동하고 경쾌한 알림 소리가 울려 퍼졌고 화면을 확인한 저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화면에는 초이의 미쏘님이 회원님의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작은 하트가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작은 하트 하나가 마치 며느리가 저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응원과 존경의 표시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몽글몽글해졌어요. 이제는 며느리도 저의 이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제 땀방울을 식혀주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산을 내려갈 준비를 했어요.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가볍고 경쾌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확신과 함께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박순자 씨의 선택, 정말 통쾌하지 않았나요?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능사는 아니었어요. 엄마가 먼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사랑할 때 자식들도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가족의 행복은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두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꼭 기억했으면 해요.